그 까만 오닉스 커프스 버튼은 불길한 예언처럼 민준호의 마음에 독버섯 같은 의심의 포자를 심었다. 대체 이게 왜 여기에? 예준호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불안감. 그것은 곧 거대한 배신이라는 나무로 자라날 터였다. 그날 이후 준호는 아내 한서연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도세웠다. 무시하려 애썼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서연은 준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풍스러운 은색 열쇠 모양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다. 오랜 친구에게 받은 선물이야.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대사를 읊은 배우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정말 그럴까? 오랜 친구라. 결혼 생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친구였다. 준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오늘 저녁은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 늦을 거야. 서연의 긴급한 업무와 심야 미팅은 눈에 띄게 잦아졌다. 전에는 퇴근 후 함께 와인을 마시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이 사라지고 유엔 빌리지의 넓은 거실에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새로운 암호가 걸렸고 준호가 무심코 화면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화들짝 놀라며 빼앗듯 가져갔다. 자기야, 왜 그래?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농담처럼 던진 말에 서연은 과장되게 웃으며 무슨 소리야? 그냥 프라이버시지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왠지 모를 새한 느낌이 준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서연과 함께 참석했던 몇몇 미술 전시회 오프닝. 그곳에는 늘 건축가 권태윤이 있었다. 예술계 명사로 알려진 그는 서연의 오랜 지인이라 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들의 눈빛 교환, 짧은 귓속말, 스치듯 지나가는 손길들이 이제 와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지인의 것을 넘어선 어떤 은밀한 유대감을 암시하는 듯했다. 권태윤이 서연을 바라보던 그 뜨겁고 지루한 시선. 설마, 아니겠지. 준호는 자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망상이라 치부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에게 반문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둔감했던 걸까? 아니면 애써 외면했던 걸까? 주말 오후 서연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이 잠시 켜졌다. 그리고 준호는 보고야 말았다. 화면 위로 떠오른 메시지 알림. 발신인은 K. 오늘 밤 늘 가던 거기서 볼까? 내 사람? K.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 K. 예 권태윤의 K일까?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이건 명백한 무언가의 조각이었다. 준호는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모든 생각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개인 작업실로 향했다. 평소 그녀는 자신의 공간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렸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노트북을 켰다. 바헤니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였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개인 자료라는 이름에 숨겨진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클릭. 그리고 그 안에는 청담동의 어느 고급 바를 배경으로 한 사진 몇 장이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서연.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는 권태윤.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준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사진 속 서연의 목에는 그 은색 열쇠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배신감.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 그는 모니터를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숨겨왔던 프라이버시였나, 한서연? 그날부터 준호는 집 주변을 맴도는 낯선 검은색 스포츠카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그 차는 마치 유령처럼 불쑥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곤 했다. 차종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희귀 모델이었고 짙게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권태윤의 차일까? 아니면 그들이 고용한 누군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섰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었다. 사진 몇 장, 그리고 짧은 메시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물론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지옥을 맛보게 할 수 있겠지만 준호는 그 이상의 것을 원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들의 추악한 관계의 민낯을, 그 깊이를, 그 기만을. 그래야만 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배신감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계획할 수 있을 테니까. K. 권태윤. 틀림없어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완벽했던 그의 세계에 생긴 이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K. 권태윤. 틀림없어 민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모니터 속 한서연과 권태윤의 다정한 사진들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사진 몇 장, 메시지 몇 개로는 부족했다. 이 지독한 배신을, 그들의 추악한 미래를 직접 목격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이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잠재우고 완벽한 복수를 설계할 수 있을 터였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생긴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제의 민준호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서연에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부산에 급한 출장이 잡혔어.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서연은 습관처럼 그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잘 다녀와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준호는 속으로 냉소를 삼켰다.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군, 한서연. 하지만 준호는 부산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렌터카 업체에서 평범한 세단 한 대를 빌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둠이 짙게 깔린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길, 레스토랑 더 크림슨 스푼이 마주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익숙한 서연의 차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다. 평소보다 한껏 멋을 낸 서연이 차에서 내렸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 아찔한 높이의 스틸레토 힐, 그리고 준호가 선물했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는 거의 하지 않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유염하게 빛났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 모습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서연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권태윤이 기다렸다는 듯 일어섰다. 그는 익숙하게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 준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권태윤의 눈빛은 노골적인 소유욕으로 번들거렸고 서연은 그런 그의 시선을 즐기는 듯 요염한 미소를 흘렸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간간이 터져나오는 서연의 높은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자유롭고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다. 그래, 저것이 한서연의 진짜 모습이었을까? 그렇다면 지난 12년 동안 그와 함께했던 여자는 누구였단 말인가? 준호는 산산조각 나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2시간쯤 지났을까? 와인병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권태윤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자신의 차로 에스코트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청담동이 밤하늘 아래 위움을 자랑하는 초호화 부티크 호텔 디 오닉스였다. 이름부터 불길한 예감을 주는 곳이었다.
준호는 말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호텔 로비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고 공기마저 값비싼 향수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서연과 권태윤은 로비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서로의 몸을 밀착시킨 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숫자판의 불빛이 위로 올라갔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은 명백해졌다. 준호는 차를 몰아 유엔 빌리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한때 그의 행복이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텅 빈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는 곧장 서연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마치 폭풍처럼 그녀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상자를 뒤엎고 옷가지들을 헤집었다. 그가 찾는 것은 단순한 증거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이 모든 배신의 시작점을 알고 싶었다. 그러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재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상자였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자물쇠로 잠긴 상자. 서연은 오래전에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웃어넘겼던 기억이 났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서재에서 공고함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가져와 자물쇠를 비틀어 뜯어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작은 벨벳 주머니가 들어 있었다. 준호는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그가 선물했던,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첫 번째 결혼기념일 선물, 작은 루비 브로치였다. 이걸 아직도 옛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무 의미 없다. 그의 시선은 낡은 일기장으로 향했다. 갈색 가죽 표지에 역시나 자물쇠로 잠겨있던 일기장. 이번에도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물쇠를 부수자 누렇게 변색된 속지가 드러났다. 일기장을 넘기던 준호의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까맣게 바랜 사진 속에는 풋풋한 모습의 서연과 권태윤이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들 옆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 부분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처럼 심하게 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두 번째 호기심 요소, 낡은 사진과 의도적으로 가려진 제3의 인물. 이 사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들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의문의 인물은 누구란 말인가? 준호의 머릿속은 수많은 물음표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절망하거나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도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순수한 증오와 냉정한 결의였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한서연과 권태윤. 그들은 그를 철저히 기만했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그들에게 자비란 없었다. 용서란 사치였다. 민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포착한 사냥꾼의 눈빛,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를 계획하는 설계자의 눈빛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청사진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아주 정교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처절하게 무너뜨릴 것이다. 어제의 민준호는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를 갈망하는 냉혹한 그림자뿐이었다. 당신들은 처절하게 후회하게 될 거야. 준호는 어둠이 삼킨 창밖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이 지독한 배신극의 진짜 커튼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둠이 삼킨 창밖을 향해 당신들은 처절하게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던 민준호의 목소리에는 살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제의 민준호는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를 갈망하는 냉혹한 그림자뿐이었다. 이 지독한 대신극의 진짜 커튼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의 분노는 한서연을 향해 있었지만 파멸의 주된 목표는 권태윤, 바로 그 남자였다. 서연은 그저 미끼이자 권태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일 뿐이었다. 권태윤. 내 놈이 가진 모든 것, 내 놈이 이룬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내가 감히 내 것을 빼앗아갔듯이 준호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테헤랄로의 금융가에서 수십 년간 단련된 냉철한 이성과 치밀한 계산으로 빚어낸 차가운 결정체였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금융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권태윤의 화려한 건축 제국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류 몇 장, 숫자 몇 개로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예측하고 때로는 조종하기까지 했던 그였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이제 그는 파멸의 설계자가 될 참이었다. 권태윤은 대한민국 건축계의 초화로 불리며 수많은 랜드마크를 설계한 스타 건축가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는 추악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준호는 흥신소를 이용하는 대신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업계의 은밀한 정보망을 통해 권태윤의 비리를 하나씩 캐내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탐욕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는 법이니까. 결과는 놀라웠다. 권태윤은 주요 프로젝트에서 저급자재를 사용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경쟁사들과의 담합을 통해 입찰가를 조작했으며 심지어 젊은 여직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추문도 끊이지 않았다. 쓰레기 같은 놈, 준호는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수집하며 경멸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권태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고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혐의까지 포착했다. 이 모든 것은 권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만한 강력한 무기들이었다. 그는 밤늦도록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번뜩였고 그의 손은 차분하고 정확하게 증거들을 분류하고 정리했다. 마치 거대한 금융 사기 사건을 파헤치는 특수수사관처럼.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가는 동안에도 준호는 한서연에게는 더없이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다. 아침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원두로 직접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해 함께 식사를 했다. 주말에는 함께 미술관을 찾거나 영화를 보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깊어진 사랑을 표현하는 듯 행동했다. 요즘 당신 정말 다정해졌어. 서연은 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준호는 그런 서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마음껏 즐겨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행복이니까. 그의 위선은 완벽했고 서연은 그 달콤한 독약에 취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준호의 감시망은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옥죄어 들어갔다. 그는 최첨단 스파이웨어를 구입해 서연의 스마트폰과 개인 노트북에 몰래 설치했다. 이제 그녀의 모든 통화 내용,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심지어 웹사이트 접속 기록까지 실시간으로 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되어 그녀의 삶을 엿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마저도 곧 배신감에 대한 분노로 희석되었다. 그들의 은밀한 대화, 사랑의 속삭임, 다음 미래를 계획하는 설렘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있었다. 그는 그들의 대화를 읽고 들으며 복수의 시나리오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갔다. 때로는 역겨움의 구토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철저히 통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권태윤이 거액의 돈을 서연이 관여하고 있는 할신진 작가 후원 프로젝트에 익명으로 기부한 것이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준호에게 자랑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났다니까요. 준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권태윤, 이 자식. 이게 무슨 수작이지? 단순한 자선 행위인가? 아니면 서연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혹시 내가 무언가를 눈치챘다고 생각하고 나를 떠보려는 건가?
세 번째 호기심 요소, 권태윤의 의도를 알 수 없는 거액 익명 기부. 준호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어떤 의도이든 그의 복수 계획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었다. 오히려 더 큰 자극제가 될 뿐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대포폰을 이용해 권태윤에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당신의 비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서연 씨와의 관계, 아름답더군요. 호텔에서의 밤도, 당신의 건축물처럼 당신의 사생활도 곧 무너질 겁니다.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권태윤의 심장을 꿰뚫기에 충분했다. 처음 몇 번은 무시하던 권태윤도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겨냈고 서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권태윤의 건축 프로젝트 관련 비리 자료들을 조금씩 언론사와 경쟁업체에 흘렸다. 처음에는 작은 가십거리로 치부되던 것들이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뒷받침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 자재 빼돌리기 의혹, 정관계 로비설까지 권태윤의 이름은 연예 신문사 회면에 장식했고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추락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그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넘쳐났고 진행 중이던 대형 프로젝트들은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권태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이 준호의 계획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연에 대한 그의 의심은 극에 달했다. 당신, 혹시 나 몰래 무슨 짓 한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권태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에는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매일 밤 불안감에 뒤척였고 준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스파이웨어를 통해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권태윤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들이 차고 넘쳤다. 이제 거의 다 왔군. 준호는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담긴 외장 하드를 손에 쥔 채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처럼 번뜩였다.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이 지긋지긋한 복수극도 끝을 맺을 터였다. 그는 조롱이 때를 기다렸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순간을. 이제 거의 다 왔군. 민준호는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담긴 외장 하드를 손에 쥔 채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처럼 번뜩였다.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이 지긋지긋한 복수극도 끝을 맺을 터였다. 그는 조롱이 때를 기다렸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은 그가 직접 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준호는 한서연에게 특별한 저녁을 제안했다. 여보, 우리 12주년 결혼기념일이잖아. 오랜만에 근사한 곳에서 저녁 먹자. 내가 라 포아르 도르 예약해뒀어. 라 포아르 도르는 그들이 10년 전, 아직은 풋풋했던 시절, 결혼을 약속하며 처음으로 함께 갔던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서연은 뜻밖이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감동한 표정으로 준호의 목을 끌어안았다. 어머, 당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로맨틱해. 그녀는 준호의 치밀한 계획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달콤한 서프라이즈에 감격할 뿐이었다. 물론 준호가 예약한 12주년 기념 만찬은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자 그녀가 맞이할 지옥의 서곡이었다. 약속한 토요일 저녁, 라 포아르 도르의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준호는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한 남편을 연기했다. 서연이 좋아하는 빈티지 샴페인을 주문하고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기도 했다. 당신, 오늘 정말 아름다워.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에 둔 뱀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칭찬에 수줍게 미소 지으며
최근 권태윤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면서 느꼈던 불안감을 잠시 잊은 듯 보였다. 어쩌면 준호의 변함없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을지도. 메인 요리가 나올 무렵 정확히 저녁 8시 정각. 준호가 미리 설정해둔 익명의 이메일 계정에서 수십 통의 메일이 발송되었다. 수신자는 한서연, 권태윤, 그리고 권태윤의 건축사무소 주요 파트너들과 투자자들, 서연이 몸담고 있는 미술계의 유력 인사들, 평론가들, 심지어 몇몇 기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메일의 제목은 간결하지만 강력했다. 건축가 권태윤과 미술평론가 한서연의 추악한 진실. 첨부 파일에는 그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청담동 디 오닉스 호텔에서 찍힌 파파라치 사진들, 로비에서부터 엘리베이터 안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미래 장면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역겨울 정도로 노골적인 문자 메시지들. 은밀한 통화 녹음 파일들, 서로를 향한 애정 표현과 준호에 대한 조롱 섞인 뒷담화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태윤의 건축비리 의혹을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들, 내부 고발 문건, 세무조사 자료, 심지어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직원들의 익명 증언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폭로였다. 서연의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했고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동공은 공포로 확장되었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황급히 주변을 살피던 그녀의 시선이 맞은편에 앉은 준호에게 꽂혔다. 이게 다 뭐예요? 당신이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준호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뭘 그렇게 놀라, 서연아? 내가 자초한 일이잖아. 당신의 연극은 꽤나 훌륭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연극의 마지막 연출은 내가 맡게 되었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같은 시각 권태윤은 올해의 건축가 시상식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 호명되고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단상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그의 스마트폰 역시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주변의 동료 건축가들, 업계 관계자들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다. 웅성거림, 수군거림, 그리고 경멸과 조롱이 뒤섞인 시선들. 권태윤은 당황하며 메일을 확인했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의 화려했던 영성, 공들여 쌓아올린 커리어,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를 향해 쏟아지던 박수 소리는 야유와 비난으로 바뀌었고 그는 무대 위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이것이 정녕 현실이란 말인가? 레스토랑 안, 서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엎드려 통곡하며 애원했지만 준호의 표정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얼어붙어 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품 안에서 잘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하얀 종이 위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의 서명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이것으로 우리의 12년은 끝이야, 한서연. 당신이 선택한 길이고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지.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등 뒤로 서연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라 포아르 도르의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폭풍은 그렇게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은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잔해들 뿐이었다. 민준호는 그 폐허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승리였을까? 어쩌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폭풍은 그렇게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은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잔해들 뿐이었다. 민준호는 그 폐허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승리였을까? 어쩌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라 포아르도르의 문을 나선 순간부터 그의 심장을 짓누르던 뜨거운 복수심은 차갑게 식어갔고 그 자리에는 허무함과 알 수 없는 공허감만이 남았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민준호가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다. 한서연은 미술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그녀가 몸담았던 갤러리는 즉시 해고 통보를 했고 그녀가 기획했던 모든 전시는 취소되었다. 한때 초망받던 미술평론가 한서연의 이름은 이제 불륜과 스캔들이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뿐이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준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준호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권태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그의 건축사무소는 문을 닫았고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으며 투자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그는 한때 대한민국 건축계를 대표하던 스타에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준호는 그 사이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변호사를 통해 한서연과의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었고 정들었던 유엔 빌리지의 호화로운 빌라도 처분했다. 그리고 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넓지만 텅 빈 공간. 그곳에서 그는 기이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것은 승리의 환희와는 거리가 멀었다. 차라리 오랫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거짓과 위선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한 가볍고도 서늘한 자유였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가면을 쓸 필요도 없다는 안도감. 그러나 그 안도감의 이면에는 깊은 고독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펜트하우스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건축가 권태윤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푹 꺼진 눈, 덥수룩한 수염, 값비싼 수트는 온데간데없고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문을 열어주었다. 어쩌면 이 만남 또한 그가 설계한 복수의 마지막 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로 찾아왔소? 준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권태윤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민준호 씨. 아니, 민 대표님. 그냥 묻고 싶었소.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야만 했는지.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함께 일말의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 너머로 그가 한때 몸담았던 테헤랄로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잔인하다고? 내 아내를 빼앗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나를 기만한 당신들의 행동은 잔인하지 않았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권태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할 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서연 씨는 나 때문에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그의 변명이나 구차한 자기 합리화를 듣고 싶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마당에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당신은 나에게 사과할 필요 없어. 당신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은 당신 자신이겠지. 당신의 탐욕과 오만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권태윤에게서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증오도, 분노도, 심지어 연민조차도.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들의 짧은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권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집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건축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왜소하고 초라했다. 며칠 후 준호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서연의 물건들이 담긴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들의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한때 서연이 소중하게 여겼던 은색 열쇠 모양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오랜 친구에게 받은 선물이라던 그 목걸이. 준호는 그것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 작은 열쇠가 어쩌면 그들 관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목걸이를 손에 쥔 채 펜트하우스 테라스로 나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한강이 검푸른 물결 속으로 던져버렸다. 은색 열쇠는 작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져 내렸고 이내 차가운 강물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이었다. 이제 그는 정말로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무치는 외로움보다는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다. 모든 가면을 벗어던진 지금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욕망에 충실한 삶. 그것이 그가 선택한 새로운 길이었다. 물론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외로울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된 행복보다는 솔직한 고독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명성에 기댄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더 이상 완벽한 민준호를 연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는 이제 깨진 조각들을 끌어모아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예술가처럼 자신의 삶을 재창조하고 있었다. 어느덧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한강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준호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달콤함 대신 잔잔한 평화와 미래에 대한 막연하지만 강렬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래,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완벽한 결말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하는 것, 상처는 남았지만 더욱 강인해진 모습으로. 어쩌면 진정한 완벽함이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민준호는 그 불빛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록 차갑고 쓸쓸할지라도 이것은 분명 진실된 새로운 시작이었다.